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제목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아까 거기까지 방금 여러분 뭘 공부했냐면 갑오개혁 배웠어요. 이거 갑오개혁. 뭐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뭐 을미사변, 을미개혁, 단발령 이런 것도 배웠는데, 갑작스럽게 독립협회라는 단어와 대한제국,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단어들이지만 당시의 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몇몇의 사건, 그리고 요 단체라든가 이 나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또는 청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지, 아니면 새롭게 근대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첫 번째로 독립협회 나오는데, 우선 여러분 독립협회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선은 독립협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왜 만들어졌는지 배경을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잠깐 봐야 돼요. 그 사건이 뭐냐면 위에 잠깐 적어 볼게요. 바로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명칭만 봐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한글 같지도 영어 같지도 않은 이상한 이 단어가 뭐냐? 아라는 것은 러시아 약자예요. 러시아. 관이라는 것은 공사관입니다. 공사관. 공사관이 뭐냐면 외교 같은 걸 담당하는 그 기관, 보통 여러분이 뭐 지금은 외교부, 말 잘못했네. 외교부는 아니고, 여러분이 혹시 만약 외국에 놀러 갔을 때 여러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그런 걸 담당해주는 기관이 공사관이에요, 보통. 그리고 파천이라는 것은 옮기다라는 뜻인데, 자, 이게 뭐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러시아 공사로 옮기다는 말이 왜 나오냐? 당시에 고종이라는 임금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고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와이프가 죽는 모습을 바로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일본이 항상 경복궁을 주변을 둘러서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나도 어떻게 보면 내가 혹시 장치를 잘못하거나 일본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했을 때 몇몇의 신하가 찾아와요. 뭐라고 하냐? 러시아 이번에 말하면 되네요. 러시아가 한번 여러분 왕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한번 피난을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딜 피난을 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잠깐 몸을 대피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정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귓속말을 하게 됩니다. 약간 긴가민가했던 왕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목숨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하는데, 그런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몰래 새벽에 가마를 이끌고 도망을 가요. 잠깐 산책한다는 느낌으로 나갔다가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경복궁과 광화문인데 여기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당시 밑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다고 해요. 이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간 다음에 이제 선포를 한 거지. 나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니까 일본군 다 꺼져라,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의 배경을 등에 싸고 이때부터 정치를 시작하게 된 사건, 그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파천. 자, 내용 한번 적어볼게요.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파천. 실제로 고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들어오는 음식 같은 것도 함부로 못 먹었다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언제 암살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몸을 피신하고 나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고종을 품 안에 쏙 하게 되는데, 한 나라의 왕이 그래도 어떻게 러시아 공사가 조그만한 궁궐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그냥 학교 건물도 안 되는 조그만한 건물에 도망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미지가 구겼던 사건이긴 해요. 그래서 국가의 위신이 좀 떨어졌던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러시아는 그래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라고 해서 정말 아주 100%의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줬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이권들을 달라고 하겠다. 이권이라는 것은 이득이 될 만한 권한, 권리 등을 뜻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뺏기 시작합니다. 열강은 저번에 설명했지만 강한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한 국가들이 이권을 하나씩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에, 이건 참고만 해서 참고만, 열강이 이권을 어떻게 침탈했냐? 수많은 지역에서 다 뺏어가요. 철도라든가 광산이라든가 산림 등 이런 수많은 권리들을 뺏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뭐 부산 같은 거 놀러 갈 때 쓰는 경부선, 뭐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요 다리라든가, 아니면 경의선,
경원선 등 다양한 철도를 다 누가 가져가냐면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나라들이 보통 가져가게 되고, 산림이라든가 광산 같은, 뭐 특히 광산에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산은 특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금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보통 우리나라 금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금이 너무 많았는데 그 금을 이제 광부들은, 원래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리했지만 이 모든 광산의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 누구한테 주냐면 대부분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수많은 다른 나라한테 주게 됩니다. 왜 줬냐면 우리나라를 보호해달라는 뜻으로.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 노다지 땅, 뭐 노다지라는 보통 표현을 한번 들어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다지. 이 노다지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보통 금 같은 걸 광산에서 혹시나 발견하게 되면 와, 사람들이 놀래면서 좋아해요. 아싸, 금 나왔다 하면서 좋아하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노 터치 이런 거야. 노 터치. 건들지 말라고. 왜냐면 그거 우리 거니까 너네 함부로 몰래 가져가지 마. 노 터치 했는데, 그 사람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가 좀 부족했으니까 노 터치를 노다지라고 들은 거예요. 노다지. 그래서 어떤 뭔가 횡재라든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뭐 노다지에서 노다지라는 표현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외국에 우리나라 수많은 이권을 팔려가기 시작하고 나라는 힘들어지고 왕은 러시아 공사관에 찌그러져 있는 상황,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와중에 오랜만에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번에 내가 잠깐 설명했던 수많은 갑신정면의 주역들 정도는 기억하는 게 왜 좋다면요, 여기 있는 김옥균, 홍영신 그때 죽었고, 박용현은 내가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죠. 바로 이 사람은 갑오개혁의 중심이었고, 이번에 맨 마지막 당시 가장 어렸던 인물인 서재필 같은 경우에서 이 사람은 당시 일본이라든가 지역에 숨어있다 나중에 미국에 건너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서 뭐 의학 박사 등까지도 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요. 우리나라 조선에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본이나 미국 등 수많은 나라를 공부해서 느꼈던 건데 우리나라에게도 수많은 이런 약간 민주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단체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단체, 다른 말로는 협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필요해서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좀 더 깨우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재필의 말년의 모습이고, 참고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아주 먼 친척이에요. 그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 개인적으로는 뭐 필립 제이슨이하고는 이 사람 서재필.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독립신문을 만드는 거였어. 신문이 뭐야? 그 낡아 빠진 거? 그런 거 누가 봐? 요새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가장 익숙한 건 네이버 뉴스겠지만 옛날에는 종이신문이 훨씬 더 유명했어요. 근데 신문을 옛날에 어떤 신문이냐면 다 이런 식이에요. 한성순보랑 있는 최초의 신문인데,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거 대부분 못 읽을 거예요. 나도 잘 못 읽어요. 한문 이렇게 많으면 힘들어요. 아마 우리 학교에 예전에 이승덕 선생님 같은 한문을 잘 하시는 선생님은 다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도 사실 이 한문을 다 읽고 해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인들도 한문을 공부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런 한문 대신에 우리가 순 한글로 된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정보라든가 뉴스를 깨우치게 하자라고 했던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이라는 이 신문을 만들게 되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 내려가 읽을 때, 그래서 독립신문의 이 본국과 외국의 사정을 자세히 가득하면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옛날 글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파격적인 신문을 만들었던 게 서재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단체가 뭐냐?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했던 아주 긴 서론이 있었지만 바로 독립협회예요. 자,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단순하게 신문만 만들었던 단체는 아니에요. 이 단체는 또 뭘 만들었냐면 독립문이라는 이 건물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이 요거는 교과서 26페이지의 내용도 한번 참고하면서 한번 봅시다. 당시에 국민의 성금을 모아서 독립문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식민지 상황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에 뭐 빼앗겼던 상황도 아닌데 왜 독립문을 만들었지? 이해가 안 될 거야. 당시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원래 무슨 건물이 있었냐면 영은문이라는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대국의 사신이 넘어왔을 때 여기서 맞이하면서 접대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런 건물을 없애버리고 이 건물을 세운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나라만의 독립적인 국가를 이끌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건물이 바로 독립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문을 없애버리고 만들었다는 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으로부터 빠이빠이 독립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힘으로 나라를 만들었겠다는 의지가 담긴 건물이 바로 이 독립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에는 이렇게 아마 남아있고, 여러분 나중에 뭐 독립문 지하철역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독립문 디자인은 어디서 따왔느냐? 서양에 여러분이 어디냐면, 당시에 이제 독립문 프랑스에 있는 건물인데, 프랑스에 있는 뭐 개혁, 혁명의 정신이 담긴 이 건물인 프랑스가 독립문이라고 해요. 이 건물의 모양을 따와가지고 만들었던 게 당시 독립협회가 만들었던 독립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복잡하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뭘 하고자 한 거야? 독립협회가 독립문도 만들었고, 독립신문도 만들었고, 뭐 독립 계속 나오는데, 그럼 이 단체 정말 뭘 한 건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서재필이라는 아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개화파 지식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원했던 사상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독립이 어디냐면 우리 스스로 하면서 어느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아. 특히 어느 나라, 청나라로부터 간섭을 받지 말자 했던 이런 자주독립의 사상, 그리고 백성들의 권리. 예전에는 백성을 완전히 밑에 있는 사람을 생각했지만 이제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민권 사상을 강조했던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활동들을 하게 되냐면 독립문이라든가 독립관, 기념관들도 건립하기도 하고, 신문도 만들고, 토론회라든가 강연 등을 개최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뭘 원했냐면 우리가 기존의 조선과는 다르게 근대적인 정치 의식을 형성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왜 정말 이걸 하려고 했냐? 바로 예전에 어떠한 실패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전에 우리 사람들, 바로 갑신정변에서 3일 만에 끝나게 됐잖아요. 갑신정변이 3일 만에 끝났는데, 그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일본군의 도움만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이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상당히 커요. 입헌 군주제, 왕의 권한을 제한한다, 신분제를 폐지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 내용이 바로 이 근대적인 정치의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근대적인 정치의식을 만들어야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기존의 조선과는 다르게 쉽게 말하는 약간 근대국가, 서양이라든가 일본 같은 정치 사상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독립협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독립, 민권 신장, 이런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나타난 이 단체,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가 이때부터 급부상하게 됩니다. 빠르게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신문 창간사라고 했는데, 요거는 교과서 27페이지니까 참고만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 상하 기천을 달리 대접할 것도 아니다라는 이 표현. 다른 말로는 진정한 진짜의 뜻으로 우리는 귀족, 뭐 양반, 이런 거 천민 필요 없고, 상하, 귀, 천, 뭐 위에 아래, 귀하고 천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은 똑같은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독립신문이고, 그래서 지배층들만 배울 수 있는 한자, 한문이 아니라 이제는 한글, 뭐 당시에는 국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모든 정보라든가 지식을 이해하고 공부해서 근대적인 국가로 나아가졌던 게 바로 이 신문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냐면, 민주정치에 어쩌면 선거가 꽂히기도 하지만 그 외에 좀 더 직접적인 방향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자, 여러분은 이걸 집회라고 합니다.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국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뭐 촛불 시위도, 오른쪽에 있는 뭐 태극기 부대, 이런 것도 다 상관없다.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 집회가 되는데, 참고로 지금은 코로나 사건 때문에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집회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국가를 신청하게 되면 장소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집회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에도 이런 집회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옛날에 뭐 양반 이런 거 필요 없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던 하나의 사건, 집회가 뭐냐? 다른 말로는 만민공동회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다가도 중요 표현 표시합시다. 만민공동회. 우리나라 정치 1번가라고 하는 종로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수많은 양반, 천민, 뭐 여성, 남성 다 모여가지고 이때부터 정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자기의 그냥 이야기 하소연 같은 걸 시작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진정으로 민주국가가 만들어져야 된다. 왕은 없어져야 된다.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문제도 진정으로 사라져야 된다. 수많은 주장을 했던 바로 이 장소가 만민공동회입니다. 독립협회의 사람들이 원래 주체가 되었지만 여기에는 독립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누구나 와서 이야기를 했었던 장소가 바로 만민공동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만민공동회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이권수호운동인데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나라에게 물건을 팔아요. 뭐 삼림을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이라던가 금을 캘 수 있는 권한 이런 거 함부로 주지 말자 했던 게 이권수호운동인데 이거는 가볍게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만민공동회라는 것은 시민들이 정치라든가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최초의 공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정부가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참판, 판서 이런 몇몇의 벼슬아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정치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청나라보다 더 간섭이 조금씩 힘이 세졌던 나라 러시아에 대한 반발이 좀 셌다고 해요. 러시아가 우리나라 간섭하기 시작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직전의 사건 아관 파천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가 있으니까 러시아가 자꾸 간섭을 하니까 이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해서 그만 좀 하세요 라는 내용이 많았었고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권리들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했던 그 모임 바로 만민공동회였어요. 이 집회가 점차 커지니까 국왕도 관심을 가집니다. 정부도. 쟤네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고 나서 한번 이번 기회에 국가, 정부와 만민공동회 사람들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봅시다 했던 게 만민공동회 다음 버전, 제2차 버전인 관민공동회예요. 한 글자다, 한 글자. 이 차이가 뭐냐? 만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독립협회가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독립협회 플러스 누구냐면 바로 정부의 대신들까지 같이 참여하게 돼요. 정부의 대신들과 독립협회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내용을 정리하게 된 이 내용이 헌의육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27페이지에 있어요. 27페이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거나 할 거 전혀 필요 없고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좀 봅시다. 외국인에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해야 한다. 황제의 권한은 신성불가침,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황제는 당연히 강한 존재야. 이것만큼 1번에 들어가요. 어쨌든 황제라는 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지. 황제라는 것은 당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당시 왕이었던 고종을 뜻해요. 고종. 자, 두 번째. 이권에 관한 계약이라는 이거 쭉 내용을 해서 중천 의정이 합동 서명하고 시행한 것. 자, 이 내용에서 조금 여러분은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권에 관한 계약, 어떤 국가적인 내용은 항상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국왕, 왕이에요. 황제, 뭐 왕이든 황제든. 그런데 대신과 중천의정, 중천의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대신들이 한다는 건 뭘 뜻하냐? 왕은 빠져라는 뜻이야. 왕은 어쨌든 절대적인 존재는 알겠어, 인정하겠는데 왕보다 실제 정치는 밑에 사람들이 하는. 여러분 이거 알죠?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예산이나 결산은 국민에게 공표한다. 돈 같은 거 쓸 때 너네 멋대로 쓰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보아라. 그래서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 거기다가 피고가 자백한 후에 실시한다. 이런 것들은 세소한 사람에 대한 인권 등을 보존하겠다. 인권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던 헌의육조가 이제 채택되게 되면서 국왕한테 이 내용을 쓱 올리게 됩니다. 국왕은 이 내용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어렵다고? 당연히 어렵지. 내가 봐도 내가 왕이었을 때 사실 그 결정이 어려웠을 거야. 근데 1번 내용 봤을 땐 좋아요. 황제의 권한을 공고해야 한다. 어쨌든 황제를 인정했으니까. 근데 2번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 권한이 뭔가 하나씩 잘려가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왕의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왕이었던 황제였던 고종은 조금씩 이 내용을 주최했던 독립협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나를 슬슬 건드려? 어느 정도 키워준 건 좋았는데 너무 커지니까 얘네들이 자꾸 기어오르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민공동례에서 아까 내용을 좀 추가해서 쓰게 되면 헌의육조 중요하니까 헌의육조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 뭐 자주국권이라든가 국가의 재정을 감시하다든가 황제의 권한을 제한 또는 민권을 보장하는 등 수많은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명하지 않은 점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의회를 설립하려고 해요. 의회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정치하겠다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황제는 폼, 실제는 정치는 이제 밑에 사람들이 하는 입헌군주제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중추원이라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몰라도 되지만 국왕을 도와주는 기관, 자문이라는 건 국왕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중추원을 약간 고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의원을 뽑는 제도를 해보겠다라고까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슬슬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굴 이용하냐면 바로 요 보부상단이었던 황국협회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얘네가 갑자기 왜 튀나와? 네가 왜 나오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보통 얘기해요. 수구 세력이라면 보통은 극단적 보수라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왕의 이 수구 세력이라는 극단적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황제는 없애버리고 왕이 없는 국가인 공화정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황제를 자꾸 모함하기 시작해요. 독립협회 이것도 안 되겠다, 가만히 놔두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사람도 마음이 속는단 말이야. 아, 그런 거 내가 봐도 좀 이상해. 독립협회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 같아서 당시 국가가 관리했던 이 보부상 단체, 이 사람들이 황국협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약간 정치 깡패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일부러 독립협회에 시비를 걸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야, 너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국가가 가만 안 놔둔다면서 괜히 거기 시비 거는 거야. 그래서 독립협회하고 황국협회가 결국 참지 못하고 한바탕 종로 한바판에서 대판 주먹질하면서 싸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부러 황국협회를 이제 꼬드겼던 국가는 뭐라고 하냐면 야, 결국 너네 둘 다 문제가 있으면서 두 단체 전부 다 삭제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수구 세력의 모함으로 황제권이 부정되고 공화국을 건설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왕도 슬슬 마음에 안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강제 해산시키게 되면서 독립협회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던 한 2년 반, 3년에 가까운 이 단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서재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실망하게 되면서 다시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렇다면 독립협회가 다 잘했느냐? 사실 이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알아보도록 해서 참고만 합시다. 이 사람들이 백성을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친구라든가 같이 정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을 봅시다. 무식하면 한 사람이 다스리나 여러 사람이 다스리나 국정이 그르치기는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는 멍청한 사람, 멍청한 대중이 정치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응, 아니라는 거야. 좀 똑똑하고 괜찮은 나 같은 서재필 같은 그런 사람들만 정치를 하지, 뭐 신분이 그런 건 물론 따지겠지만 신분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너무나 멍청한 대중이 정치를 다 한다? 그건 내가 봤을 땐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본 게 당시에 민중관이었고, 외세관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라든가 청나라 같은 경우에만 상당히 안 좋게 봤지. 특히 아까 말했던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살았던 국가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거의 무적적인 거의 100% 거의 신뢰한다고 할 정도로 미국을 믿었다고 해요. 미국은 우리한테 떡줄 생각도 없지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외국 세력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해요. 러시아를 제외한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도 오히려 별로 크게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협회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독립협회가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냥 허튼 짓만 했느냐? 그건 아니고 이러한 효과라든가 성과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유와 민권을 사랑하는 사상을 보급해서 갑신정문의 실패를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마음, 자주 독립을 통해서 또한 우리 스스로 자강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강해지자는 뜻이에요.
스스로 강해지다. 스스로 강해지는 개혁을 추구하려 했던 게 자강개혁.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일반적으로 보통 선거라든가 통해서 일반 대중이 정치하는 것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만민공동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조금 부정적이었다. 거기에다가 일본군과 싸워가지고 하는 의병 같은 것도 썩 적혀보지 않아요. 야, 사실 우리가 일본에 붙어서 이겨? 예전에 동학농민운동 우금치 전투 봤잖아. 또 다 죽으려고 하면서 의병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멍청한 행동이라는 정도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또한 러시아도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 너무나 우호적인 태도도 나중에 우리나라를 크게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어쨌든 독립협회 이런 과정들 한번 잘 기억하면서 조그만 내용을 더 나아가 봅시다. 독립협회와 나아가는 당시 아까 말했던 내가 이 얘기했잖아. 황제. 황제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나라에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황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황제라는 표현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금방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잠깐 우선은 여러분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남자, 앉아있는 남자와 오른쪽에 서 있는 남자. 얼굴만 봐도 한 명은 왕, 한 명은 아들, 왕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당시의 고종과 고종의 나중에 아들이었던 순종 이 보게 되면 원래 일반적인 골룡포라고 하는 왕실의 복장이에요. 근데 이 다음 사진을 잠깐 봅시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의 옷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마치 누가 같냐면 무슨 일본군이라든가 독일 사람들이 입는 제복인데 이 제복을 갑작스럽게 입게 된 고종과 나중에 순종 황태자 또한 표현도 바뀌었죠. 원래는 고종 왕 또는 왕자라고 했으면 황제 또는 황태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과 옷 이런 게 왜 바뀌게 되었는지 또한 나라 이름까지 나중에 바뀌어요. 조선에서 뭘로 하냐면 대한제국이라고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까지 바뀌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한제국에 나와 있는 이 순종 황태자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당시 아버지였던 고종이 상당히 커피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황태자였던 순종이 저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해서 커피를 받았는데 그 커피를 탔던 사람이 실제로 그 당시에 독약을 넣었다는 하나의 약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약을 마셔버렸던 그 황태자가 먹으려는데 약간 평소 뭔가 냄새가 달랐던 걸 느꼈던 사람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고종은 안 먹었다. 그래서 아들한테 한번 네 먹어볼라 했는데 먹는 순간 갑자기 뭐 고열과 온열 토를 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게 된 거고 결국 이것을 제조했던 사람을 붙잡아서 이제 실제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순종 황태자는 상당히 몸이 병약하고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당시 독립협회의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한제국의 성립 과정 그리고 그 당시에 실시했던 개혁인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아봅시다. 교과서는 28페이지예요. 자, 이건 뭐냐면 황구단, 지금은 없어져 있는 곳인데 황제가 즉위했던 장소예요. 아니 갑작스럽게 황제 얘기가 왜 나오냐. 자, 한번 얘기를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아관 파천으로 도망가 있던 고종이 이제 슬슬 백성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해요. 백성들은 점차 러시아 공상 안에 있던 왕을 창피하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도 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도망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갑니다. 경복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시기가 당시 약간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수많은 나라가 약간 소강 상태였어요. 소강 상태는 다른 말로는 약간 잔잔한 상태예요. 서로 어느 한 나라가 엄청 힘을 쓰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됐다.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나라가 한번 세계의 그런 나라들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한번 개혁과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밑에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황제의 국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황제 즉위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황구단에 가가지고 스스로 황제 즉위식을 올리게 되고 이때부터 조선의 왕은 왕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위인 황제, 나라 이름도 조선이 아니라 큰 나라는 대한제국이라고 나라를 바꾸게 돼요.
이 황구단 나중에 없어지게 되고 일본이 여기다가 뭐 다양한 건물 등을 짓게 되는데 나중에 요 하나만 남아 있어요. 요 오른쪽에는 조그만 이거 미안해. 요 건물 요 건물만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구단 옆에 있는 황궁문가 그럴 거야. 어쨌든 요 건물만 지금 현재 조선호텔인가에서 앞에 남아 있어요. 자, 어쨌든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당시 연호를 다시 건양해서 광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했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1897년에 그래서 새로운 법, 국가의 제도를 국제라고 해서 국제를 반포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냥 하나만 기억한다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황제의 권한을 상당히 강조시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28페이지에 있는 밑에 사료 돋보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국님의 제국이다 쭉 나와 있는데 만세불변 전제정치이다 뭐 쭉 나와 있는데 내가 여기 표시하는 이 부분 다 황제만 얘기하고 있어요. 황제가 최고다. 황제가 최고. 황제가 모든 걸 다 한다. 아까 말했던 뭐 헌의육조 이런 것만 좀 내용이 달라요. 헌의육조는 뭐 왕은 실제로 뭐 불가침이지만 그 밑에 있는 신하 대신들이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육해군도 통솔 하고 모든 걸 국왕이 다 한다 해서 황제권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조한 이유라면 내가 최고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강한 황제로서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게 대한제국, 황제 국가란 걸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군대를 강화시킵니다. 예전에는 군대를 좀 약간 고쳐가지고 원수부라는 군대를 하나 설치하게 되고 거기다가 군인들을 양성하는 무관학교 등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왼쪽이 원수부, 오른쪽이 무관학교. 그래서 뭐 어쨌든 대한제국의 성립 여기는 간단히만 보세요. 국내부와 황실의 재정을 확대했다. 국내부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황실에 관련된 부서인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면 되고 뭐 원수부는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군대라고 하는데 뭐 지금에 따르면 국방부 아니면 약간 친위대 이런 건데 어쨌든 이것도 이런 부서가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다음 내용이 좀 중요해요. 바로 요거 광무개혁 실제로 했던 당시의 개혁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딱 한 글자로만 줄인다면 구본신참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구본신참. 여러분은 한자를 잘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구라는 것은 옛날을 뜻해요. 옛날 옛구자. 그리고 본이라는 것은 근본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새롭다. 참이라는 건 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옛 것을 근본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더한다. 이거는 예전에 어떤 개혁인 점차적으로 올라간다. 마치 점진적 개혁과 좀 비슷해요. 온건 개혁파 같은. 그래서 우리는 옛 것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조금씩 더하는 그런 형태의 개혁을 하겠다. 그것을 구본신참을 모델로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뭔 내용 있냐? 요거 하나. 양전사업. 드디어 토지 얘기 나옵니다.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 이것을 양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양전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토지를 정리하고 누가 주인인지 이런 걸 정리해서 이제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거고 지계라는 것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 대장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문서. 왼쪽에는 이 사진은 이제 정확하게 기계를 통해서 측량하는 측량 기계를 통해서 토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측량하는 기구를 외국인이 하는 걸 테스트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단형,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간다 했는데 상공업 진흥체, 근대시설 이런 거 다 괜찮지만 제일 중요한 거라면 양전 사업을 실시했다. 양전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토지 조사 사업. 양이라는 것은 측량하다는 뜻이에요. 그 전은 밭전자. 토지를 조사해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가짜 주인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선생님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뭐가 필요해?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한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지만 예를 들면 지금의 여러분 부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마 부모님이 가진 뭐 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곳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마치 어떻게 돼 있냐면 뭐 그 집은 옛날부터 뭐 개똥이네 집이었으니까 개똥이네 집이겠지. 얘는 뭐 순이네 집이니까 순이네 집이겠지 하면서 그냥 암묵적으로만 알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인이 바뀌거나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주인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토지조사 사업, 이걸 통해서 예전에 조선의 약간 주먹구구식의 이런 방법에서 좀 더 현대적이고 근대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조사하고 주인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외국의 입김에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했다는 점에 상당히 포인트를 두세요. 포인트. 요거 지게까지, 사진까지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좀 간단히만 봅시다. 고종이라는 사람은, 이 왕은 상당히 약간 얼리어답터적인 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전화기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전화기를 설치해서 다양한 곳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된 게 치하포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한테는 조금 유명한 인물일 수 있는데 좀 이따 얘기만 할게요. 이 사람이 어떤 일본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팔짝 뛰게 되고, 야, 저놈을 잡아서 그냥 죽여야 된다면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들었던 고종이, 야, 그래도 싸우다가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처벌할 수 있냐?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하니까 그 사람을 살려라 한 거예요. 근데 곧 있으면 사형장에 들어가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하냐면 말을 보내거나 뭐 사신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야, 이제 멈춰라 하는데 이미 생각해보면 그러면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신식의 물건을 쫙 꺼냅니다. 스마트폰은 아닐 거고 당시에는 전화기겠지. 전화기를 딱 꺼내서, 야, 하지마, 멈춰 한 거예요. 그 멈춰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번에도 등장했던 인물이죠. 바로 김구 선생님의 일화라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 자, 어쨌든 대한제국의 이런 평가를 좀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 스스로 자주독립이라든가 부국강병 등을 통해서 새로운 근대시설, 아까 말했던 전화기 등을 통해서 수많은 시설들을 바꾸려고 했는데, 최근에 광무개혁에 대해서는 평가가 정말 복잡해요. 사실 뭐 대학 수준에서 되게 어렵게 논문이라든가 머리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사실 여러분 중학교 수준에서는 간단히만 알고 이해한다면, 너무나 좀 아쉬웠던 중에 하나는 너무 황제권에만 강조를 둬요. 황제가 최고다, 황제가 모든 걸 다 한다. 근데 실제 당시 세계적인 흐름은 황제보다는 좀 더 똑똑한 수많은 신하, 좀 더 나아가서는 모든 대중들이 하는 정치로 변하고 있었는데, 마치 오히려 더 거꾸로 가는 거죠. 황제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이런 게 좀 아쉽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긴 했는데 당시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너무나 열강이 세다 보니까 격차가 너무 벌어졌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벗어나지도 못했고, 수많은 이권들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침탈했다는 부분에서는 다 아쉬움이 남는 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덕수궁을 잠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경복궁 주변에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요 그림, 요게 있는 약간 서양식의 건물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놀러 가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가게 되면 상당히 아름다운 이 서양식 건물, 덕수궁 석조존이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기념관식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한 번쯤 놀러 가보면 좋습니다. 덕수궁의 뒤로 가면 더 좋은 동네가 나오는데, 덕수궁 돌담길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솔로겠지만 커플인 친구들을 한 번쯤은 놀러 가도 괜찮다고 해요. 참고로 쌤도 예전에 한번 놀러 다닌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참고로 덕수궁 돌담길은 거의 끝에 가면 약간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약간 괴담이 있냐면, 돌담길을 걸었던 커플은 누구나 헤어진다라고 하는 이상한 괴담이 있는데, 뭐 실제로 이걸 누가 연구한 조사하는 결과 어떤 논문 같은 거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돌담길을 지날 때 엄청나게 뭐 사람들이 뭐 분위기도 좋고 단풍도 들고 되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끝지어가는 갑작스럽게 조선에서 끝나는 거 새롭게 현대적인 건물이 나타나면서, 다른 말로는 현타가 온다고 합니다. 현타가. 그래서 현자타임. 어쨌든 그래서 이때부터 커플들이, 아,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의심을 갖게 되고 깨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뭐 카더라 통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으세요. 이런 건.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내용 다 정리해 보면, 아까 말했던 제일 처음에 독립협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한제국까지 봤는데, 여러분이 다 공부하거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들만, 내가 아까 강조했던 필기라든가 빨간색 글씨 위주로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